시골 출신에 학력도 변변찮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냐며 저를 깎아내리고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었죠. 친정아버지 제삿날에도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500년 역사의 명문가 외동딸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재개발되면서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 지키며 살아라. 저는 3년 동안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시골 며느리로 무시받던 제가 그들이 평생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명문가 후손이 되는 순간, 과연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불어왔죠.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받은 변호사의 전화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는 다 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답했죠. 네. 어머님 거의 다 했어요. 거의가 뭐야? 빨리빨리 해. 오늘 친구들 오는데 집안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58세의 오명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친구분들이 온다고 아침부터 저를 쉴 새 없이 부렸죠. 청소, 요리, 과일 준비까지.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3년 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우리 집안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내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이야. 자존심 지키며 살아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한결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거실 청소 좀 해. 친구들 오면 또 뭐라고 하겠어. 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자 시어머니는 이미 화장을 시작하고 계셨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시더니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외출은 하지 마. 친구들 올 때 보기 싫으니까. 네, 어머님. 진짜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며느리 어디 집 딸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딸이라고 대체 어떻게 말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이런 말 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준혁도 처음엔 저를 감싸줬지만 이제는 어머니 편입니다. 한결아,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좀 잘해봐. 그게 요즘 남편이 제게 하는 전부입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내오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 이분이 며느리세요? 네, 시골에서 온 애예요. 뭐 착하긴 한데 학력도 변변찮고. 영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친구분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옷비녀. 겉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아버지는 이게 왕실에서 하사받은 거라고 하셨죠. 이제 때가 된 건가요? 어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따님, 경주 쪽 토지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평가액이 나왔는데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저는 옥비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1월 15일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결아, 오늘 시골 간다며? 준혁이는 회사 일 있으니까 너 혼자 가. 어머님,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아버지 제사? 장인어른 제사지. 준혁이가 왜 시골까지 가야 해?
시간 낭비야.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준혁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신문만 보고 있었죠. 준혁 씨. 한결아, 나도 정말 바빠.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미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도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골까지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경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3년 만에 본 집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마루, 닫힌 창문들. 저는 혼자 아버지 영정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와서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죠. 토지대장,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목록이었습니다. 경주 일대의 방대한 땅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족보가 있었습니다. 경주 이씨 양반과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증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태극기를 들고 계셨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변호사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따님, 경주 지역이 국가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따님 명의로 된 토지가 상당한데 평가액이 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저는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 집안이었군요. 아버지는 평생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팔라는 제안도 수없이 받으셨을 텐데 끝까지 지키셨던 거죠. 한결아, 자존심 지키며 살아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킬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해 주세요. 모든 서류 준비됐습니다. 밤 10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고 준혁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죠. 왔어? 제사 음식이나 제대로 차렸겠지?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네, 어머님. 시골 음식이야 뭐 별거 있겠어. 그나저나 내일 장 좀 봐와. 김치 담가야 하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선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든 서류들이 이제 모든 걸 바꿀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옥비녀를 꺼내 머리에 꽂아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시골 출신 며느리가 아닌 500년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일주일 후 영자 시어머니의 친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잡채, 전, 과일 플레이트까지 손이 쉴 틈이 없었죠. 한결아, 오늘 음식 맛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내 체면이 달린 문제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소파 쿠션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내가 뭘 안다고 최선이야. 시골에서 된장찌개나 끓이던 애가. 가슴이 쿡 찔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오후 3시 친구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어머 명자야, 음식이 정말 푸짐하네. 그래, 며느리가 해놨어. 그나마 손재주는 있어. 시골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나저나 명자야, 너네 며느리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지? 한 친구분이 물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학은 정문대 나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 전문대. 요즘 시대에 그러게 우리 며느리는 서울대 나왔는데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학벌이 전부는 아니잖아. 착하기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 말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토지 평가가 최종 완료됐습니다. 국가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금까지 합치면 정확히 520억 원입니다. 520억.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따님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 재조명 받으면서 정부에서 포상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언론에서요? 네. 500년 명문 가후 손이 몰락했다가 재조명 받는 스토리니까요. 취재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친구들은 며느리 자랑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거든. 어머 부럽다. 우리 명자는 며느리 복이 없네.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탓이하는 거죠. 제가 학벌이 없어서 시골 출신이라서.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 친구들 며느리는 다 명문대 나왔는데 우리 집만.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넌 노력을 안 해. 공부를 더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아, 왔어? 오늘 내 와이프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결아, 엄마 기분 좀 상하지 않게 해. 요즘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해?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대장, 족보,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증서, 그리고 변호사가 보내준 토지 평가서, 520억 원. 저는 옥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참아도 될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저는 옥비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여행용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죠. 옥비녀는 가장 안전한 곳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 철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깨워드렸나요? 아니야, 잠이 안 와서 며느리. 정말 가는구나. 시아버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하고 미안함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네. 아버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가 아니. 내가 미안하구나. 철민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았어 하지만 막지 못했지. 아버님. 사실은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 명자 때문에 부모님께 많이 혼났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자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거든.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어. 하지만 난 사랑해서 결혼했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자는 그 상처를 잊지 못한 거야. 그래서 더 집안 배경에 집착하게 됐어. 자기가 당한 서름을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편한 쪽을 택했어.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님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아들도 마찬가지고.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네, 3년 동안 봐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토지 평가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요? 시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520억? 네, 제 친정이 500년 명문가였어요.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셨고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주 이씨, 설마 그 양반가? 네, 맞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던 시골집이 사실은. 시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곧 언론에도 나올 겁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한결아,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가끔 제 편을 들어주시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못 지켜줬잖아. 그래도 마음은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가 지키신 땅으로 문화재단을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박물관도요. 훌륭한 계획이구나. 시아버지가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결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준혁이는 용서 안 해줘도 돼. 그 녀석이 잘못했어. 아버님, 명자한테는 내가 말할게.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시아버지는 현관문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 아버님이시라면 괜찮아요. 고맙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시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 신라호텔로 가주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제 모습으로.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신라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며 변호사, 세무사, 문화재 전문가들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토지 관련 법적 절차와 재단 설립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한결 씨,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에 정리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할아버님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해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을. 그날 저녁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경주 지역 대규모 재개발 확정, 500년 명문가, 후손 수백억 자산가, 등극,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보도된 겁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조선시대 양반가문 경주이 씨 집안의 외동딸 이한결 씨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국가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화면에 제 사진이 떴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옷비녀를 꽂은 모습이었습니다. 몰락했던 명문가가 재조명받으며 520억 원대 자산가로 부상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곳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같은 시각 남편 준혁의 집. 준혁은 퇴근 후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들아,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래요. 그때 TV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지역 대규모 재개발. 준혁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래, 아들아?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기 저 사람.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복 입은 한결이 있었습니다. 이한결 씨, 경주이 씨, 명문가.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무슨 520억 원. 준혁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죠. 독립유공자 후손, 양반 가문.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한결 씨는 최근 이혼 후 본격적으로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봤니? 뉴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여보, 당신 알았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결이가 떠나던 날 아침에 들었어. 내가 말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었지.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이미 늦었는데. 철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이 520억짜리 명문가 상숙녀였어. 준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박 과장 지금 뉴스 봤어? 네, 그게 자네 전 부인 맞나? 네. 아니 왜 그런 집안 며느리를 내쫓은 거야? 회사에서 난리 났어. 내일 출근하면 설명 좀 해야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니? 그런 집안을? 준혁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왜 이혼했어? 영자의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20억 명문가 독립유공자 손녀. 준혁도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한결은 너무나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큰일 저질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회사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텐데. 명자는 말없이 TV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한결은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우리 땅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범하게 아니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결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가치와 역사가 있습니다. 준혁과 명자는
그 말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철민만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대박이던데요. 520억짜리 부인은 왜 이혼했대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박 과장님, 부장님이 부르세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장실로 들어가자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앉아봐. 네, 부장님. 솔직히 말해봐. 왜 그런 집안 부인을 이혼했어?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회사 전체가 난리야. 우리 고객사 중에 한솔그룹 있는 거 알지?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솔그룹 전무가 이한결 씨 아버지 친구야. 어제 연락 왔어. 우리 회사랑 거래 재검토하겠대. 그게... 자네 때문에 회사가 타격 입을 수도 있어. 당분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져. 부장님. 결정 사항이야. 나가봐. 준혁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박 과장 아냐? 520억 차버린. 미쳤나봐. 나 같으면 평생 모셨을 텐데. 준혁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명자가 더 큰 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연락을 피했죠. 여보세요? 수진아? 영자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명자야, 나 지금 바빠서. 잠깐만, 우리 다음 주 모임. 미안, 나 그날 안 될 것 같아.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강퇴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채팅방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자만 빠진 채로. 아니, 이럴 수가. 영자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다 빠졌어. 준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결이 아버지 친구가 한솔그룹 전무래. 우리 회사가를 끊겠대. 영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승진은? 승진. 꿈도 꾸지 마. 이번 달 월급도 깎일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준혁이 받아보니 법률사무소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뭐야 이게? 펼쳐보니 재산분할 청구서였습니다. 한결 측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결혼 기간 중 며느리가 시댁 일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 얼마야?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억. 뭐? 3년간의 무급 가사노동, 정신적 피해 보상 포함해서 3억 원 청구래.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한테 3억이 어딨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한결이가 복수하는 거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 그때 한결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뭘 한 거야? 영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한결이 쓴 편지였습니다. 준혁 씨, 저는 준혁 씨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한결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방문 바랍니다. 불참 시 법적 조치 진행됩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한결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거실에서는
영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침실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변호사를 통해 한결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준혁은 시어머니 명자와 함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만나는 거 맞아? 영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알려준 곳이에요. 두 사람은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머리에는 옷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한결아. 준혁이 숨을 죽이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표정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존댓말이었습니다. 한결아, 우리 얘기 좀. 한결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명자도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한결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결아, 정말 미안해.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3년 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이제야 아셨나요? 한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학력 없다고, 친정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잖아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나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 그런데 그게 콤플렉스가 돼서. 그래서 저한테 똑같이 하신 거군요. 한결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결아, 나도 미안해.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걸 몰랐어.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한결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냥 편한 여자였을 뿐이죠.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불평 안 하는. 아니야. 처음엔 정말. 처음에요? 그럼 나중엔요? 한결의 질문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걸 보고도 막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 제삿날에도 안 오셨고요. 그건 회사 일이. 핑계였죠. 저도 알아요. 한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시골 출신 아내가.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결아.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그래, 제발. 지금 제가 520억 자산가라는 걸 아니까 그러시는 거죠? 한결의 말에 영자와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한 며느리였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여전히 무시하고 계셨을 거예요. 한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재산분할 청구서예요. 한결아, 그건 너무.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입니다. 3년간의 무급 가사노동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에요.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예훼손 관련 합의서예요. 한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친구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신 것들 모두 증거가 있어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합의하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거부하시면 법정에서 만나죠.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에서 제발 용서해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얘가 용서해줄 때까지. 그럼 평생 그러고 계셔야겠네요. 한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결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요. 한결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 통해서요. 한결아, 제발. 명자도 일어나 한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정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혼자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한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위로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한결아.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한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그럴 거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명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한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한결은 차에 올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주의 넓은 대지 위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었습니다. 오늘은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박물관 입구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할머니의 옷비녀를 꽂았습니다. 한결 씨,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죠.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들,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한 사람, 시아버지 철민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결아, 나야. 초대받진 못했지만 와도 될까 했네. 시아버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명자는 요즘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러시군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래. 약도 먹고 치료받고 있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면서 매일 울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버님, 준혁이도 회사 그만뒀어. 다른 곳에도 취직이 안 되더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결아,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못 받겠지만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박물관 정말 훌륭하구나. 할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시아버지는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결아, 가끔 연락해도 될까? 아버님이시라면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박물관은 제 할아버지 이승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를 든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져 계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